네, 그러면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뭐 온도나 부피나 질량이나 속력, 이동거리 여기 써 있는 이런 예시들을 이제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이 물리량을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칼라고 그 중에 하나가 벡터입니다. 뭘 기준으로 나누냐면, 스칼라 같은 경우는 물리량인데 방향은 정의되지 않는 물리량, 반면에 벡터는 방향이 존재하고 정의되는 물리량, 이렇게 해서 스칼라와 벡터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크기는 당연히 물리량이니까 어떤 양이니까 양은 둘 다 갖고 있는데, 방향의 유무, 방향이 존재하지 않고 벡터 같은 경우는 방향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물리량을 파악을 하는데요. 벡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이제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의 경우에는 뭐 미분이라든가 적분 같은 개념들이 스칼라와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벡터를 얼마만큼 수학적으로 잘 다루느냐가 앞으로 대학교 과정까지 진학을 했을 때 물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예시를 보면서 익혀보면은, 온도 방향 없습니다. 부피도 그냥 이 부피일 뿐이지 방향이 없고, 질량도 방향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속력과 이동거리,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 이 스칼라에서 속력과 이동거리를 방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벡터의 비슷한 개념으로 속도와 변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얘를 구분하는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벡터의 예시들을 한번 먼저 볼게요. 힘, 운동량, 충격량, 뭐 이런 애들이 다 방향이 있다고 하는데, 물리학 1에서 다 나왔죠. 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느냐, 뭐 왼쪽으로 힘을 받느냐, 밑으로 힘을 받느냐, 위로 힘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다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만 하는 물리량이고, 운동량 같은 경우는 질량의 속도를 곱했는데 이 속도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도 당연히 속도의 방향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뭐 오른쪽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느냐, 왼쪽으로 지금 위치가 변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운동량의 방향이 주어지고, 충격량 같은 경우는 물체가 받는 충격력의 시간을 곱하기 때문에 충격력의 방향, 힘, 충돌했을 때의 힘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향이 있고, 속도에도 방향이 있고, 변위, 위치의 변화에도 방향이 있는데, 그것들이 개념이 속도와 속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변위와 이동거리가 어느 정도 비슷한데, 이 비슷한 개념 중에 속력과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고 속도와 변위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물리학 2에서 1번 문제, 수능 모의고사로 따지면,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로 따지면 1번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고요. 학교 내신에서도 이 앞에 부분을 당연히 배웠다면 출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문제라서, 얘와 속력과 이동 거리와 속도와 변위를 구별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뭐 특별히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서 지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칼라와 벡터 다음 스칼라와 벡터를 배우고 나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 가속도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속력과 이동거리, 속도와 변위와 가속도, 얘네들을 나눠서 조금 개념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속력과 이동거리는 스칼라, 방향이 없고요. 속도와 변위는 벡터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력의 정의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동거리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동거리는 방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스칼라 물리량인데, 이 이동거리는 그냥 물체가 움직일 때 뭐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느 시점까지 뭐 3초 동안 물체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그 이동한 거리를 그냥 말합니다. 이동한 거리. 그래서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걸 말해요. 되게 쉽죠? 속력 같은 경우에는 기호를 저는 V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영어 단어 velocity의 맨 앞글자 V를 따서 이렇게 V라고 쓸 거고, 이 속력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V는 시간이 움직이는 동안 우리가 특정 구간에서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느냐를 분모해 놓고, 분자의 이동거리,
이동한 거리를 넣으면 속력이 나옵니다. 방향은 따로 정의하지 않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그냥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예시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자면 이런 이 직선이 있는데요. 이 직선 위에서 물체가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직선 위에 위치가 이런 식으로 0, 1, 2, 0 왼쪽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어떤 물체가 처음에 0의 위치에 있었대요. 이 위에 이렇게 있다가 3까지 갔다가 2까지 간 걸로 할게요. 2까지 갔다가 0에 있던 물체가 2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까지 다시 왼쪽으로 출발해서 도착을 했대요. 이렇게 2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4까지 도착을 했는데 3초 걸렸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시간이 4초 걸렸대요. 4초. 3초라고 할게요. 그냥 3초 걸렸습니다. 3초 왔다 갔다 한 시간이 3초 걸렸대요. 이 경우에 이동 거리를 따져보면 오른쪽으로 2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4만큼 갔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오른쪽으로 2만큼 갔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6만큼 갔기 때문에 8이 나옵니다. 8. 단위는 미터라고 할게요. 한 칸이 1미터래요. 8미터만큼 이동을 했어요. 2만큼 갔다가 6만큼 갔기 때문에 2 더하기 6은 8이 나왔고 시간은 3초이기 때문에 속력을 구해보면 3초 동안 속력을 구해본다면 3분의 이동거리 해서 3분의 8 미터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속도 같은 경우 얘와 구분해야 될 변위와 속도 같은 경우를 하기 전에 변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위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위치의 경우는 이 수직선을 0을 기준으로 해서 말 그대로 물체가 있는 위치인데요. 얘는 방향이 있어요. 만약에 일직선, 이런 일직선이라고 한다면 0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방향, 왼쪽에 있으면 왼쪽 방향. 그래서 뭐 여기 2의 물체가 있었다? 그러면 양은 2예요.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고 그리고 플러스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의를 한다면 플러스 방향 2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3에 있었다면 마이너스 방향 3이다. 이런 식으로 방향과 크기를 같이 표현하는 거를 위치라고 하고요. 얘를 기호로 S라고 쓸 거예요. S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를 붙여놨어요. 이 화살표가 붙은 물리량은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벡터입니다. 벡터. 방향이 있는 애는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주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인데요. 위치가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변화를 했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있던 물체가 3으로 갔다면 마이너스 2에서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만큼 바뀌었죠. 5만큼 바뀌었는데 방향이 처음에 마이너스 2에 있다가 3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5만큼 변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위치를 줬을 때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한다면 방향과 크기를 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변화량의 수학기호 델타 위치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델타 S가 변위의 기호고 얘는 당연히 두 위치 사이의 변화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 위치와 최종 위치만 고려합니다. 중간 과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 이 예시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0에 있다가 2로 갔다가 마이너스 4로 갔는데 3초 동안 0에서 2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까지 도달하는 동안의 변위를 구해보시오 라고 한다면 2까지 간 것은 고려하지 않고 처음이 0, 맨 끝이 마이너스 4니까 0에서 마이너스 4로 변했죠. 그래서 변위는 이 경우에는 변위가 왼쪽 방향 4가 됩니다. 혹은 얘를 우리 1차원인 경우에 1차원은 이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2차원은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를 말하고 3차원은 입체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1차원의 경우는 방향을
부호로 표시합니다. 부호로.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지금은 왼쪽으로 변했으니까 변위를 마이너스 4라고 써도 됩니다. 여기는 8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다르죠? 또 변위의 크기, 이 방향을 빼고 4만 보더라도 이동 거리와 변위 중에 이동 거리가 항상 변위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따로 이 내용을 외우고 있으면 매우 좋아요. 이동 거리가 변위의 크기보다 절대값 붙이면 방향 제외하고 이 플러스 양만 보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면 벡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벡터의 크기. 그래서 변위의 크기보다는 이동 거리가 이 숫자 4보다는 8이 항상 크거나 같다. 얘가 만약에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한 번에 쫙 움직였다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같을 텐데요. 등호가 됐을 텐데 지금 변위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보다는 변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방향을 바꾸면서 움직였을 때는 무조건 이동 거리가 변위보다 크더라. 이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 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의 정의는 얘는 기호를 V에 얘와 구별짓기 위해서 화살표를 하나 붙입니다. 벡터. 속도의 경우는 델타 t. 시간 변화 이 예시에서 따지면은 3초죠. 3초 동안 이렇게 변했습니다. 델타 t분의 변위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는 시간 3초분의 4고 방향이 왼쪽이에요. 왼쪽. 왜냐하면 물체가 변위가 왼쪽으로 변했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도 왼쪽입니다. 변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왼쪽으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을 부호로 표시해서 마이너스 3분의 4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부호다. 1차원에서는. 얘는 좀 반드시 얘도 익히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델타 t는 여기에 있는 애와 여기에 있는 애가 바뀔 수가 없어요. 3초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구간 내에서 움직였을 때 항상 이동거리가 변위보다 큰 것처럼 시간이 같기 때문에 분자가 큰 속력이 항상 속도의 크기보다 양만 따진 거 속도의 크기보다 속력이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속력이 항상 속도보다 크거나 같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동거리와 속력, 속도와 변위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거 위에 써져 있는데 2019년에 시행한 수능 물리2 문제예요. 1번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P점에서 Q점까지 이런 곡선 경로를 따라서 움직였대요. 이런 경우에 이동거리와 변위를 비교해 보시오. 이동거리와 변위 중에 누가 당연히 클까요? 지금 곡선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이만큼인데 변위는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만 비교하기 때문에 이 직선거리가 변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변위의 크기보다는 이동거리가 지금 당연히 더 커요. 이거는 따로 문제를 이거 읽지 않더라도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고 니은 운동 방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곡선 경로를 따라서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일정하지 않고 속력은 속도와 같다라고 하면 안 돼도 시간이 같은 거고 크기는 이동거리가 크기 때문에 속력도 속도보다 훨씬 큽니다. 속력도 속도보다 더 큽니다. 이동거리가 변위보다 크기 때문에 속력도 속도보다 큽니다. 그래서 D를 틀렸고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쉽게 풀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동거리와 변위, 평균 속력과 속도 얘에 대한 내용은 이 움직이는 게 직선으로 움직였냐 혹은 곡선으로 움직였냐 얘만 파악하고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개념과 요 정의들 지금 속력은 이렇게 구하고 이동거리는 이렇게 구하고 변위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위치 변화다.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다. 이 정의들을 외우고 있기만 하다면 쉽게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적과 외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내적과 외적에 대한 얘기는 아까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준을 여러분을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수학에 대한 수준 확인을 한 이후에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지나갈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벡터에서 안 했던 가속도라는 애가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셋 다 벡터예요. 벡터.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다룰 때는 물체가 1차원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1차원 운동했을 때는 방향이 몇 개가 있을까요? 방향이 2개밖에 없습니다. 축의 오른쪽 방향, 뭐 왼쪽 방향, 축이 이렇게 있으면 수평하게 있다면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어쨌든 2개밖에 없어요. 1차원 운동에서는 그래서 방향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2개뿐이다. 얘를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한번 다뤄볼게요. 위치는 아까 말했다시피 기호 S를 쓰고 그냥 수직선 위에 어느 점에 있는지를 읽어주면 돼요. 2차원이면 그 좌표 몇 콤마 몇 세를 읽으면 되는 거고 축이 하나일 때는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말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그 숫자를 읽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대신에 그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점이면은 마이너스 방향, 왼쪽 방향이고 만약에 여기 있다면 플러스 방향 1이다. 그래서 분명히 위치라는 애도 방향이 있는 벡터다. 벡터인 물리량이다를 확실히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속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호를 V라고 쓰고 V의 정의는 시간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속도의 경우는 위치가 어떤 점이 2개가 있어야만 시간 변화도 구할 수 있고 위치 변화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 같은 경우는 A라고 쓰고 엑셀러레이션의 앞글자 A를 따서 A라고 쓰고 위에 화살표를 붙이는데 A는 정의가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점이 이게 기준점이 2개가 있는 이런 물리량인데 얘는 그러면 대체 이 속도라는 애가 어떻게 뭐 기준점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여러분이 뭐 물론 미적분을 다 배웠기 때문에 수2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 거예요. 극한에 대한 개념을 알 겁니다. 시간이 어떤 두 특정 시점이 있어야만 원래 속도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 두 특정 시점이 매우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아져서 0에 무한히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0에 무한히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게 이제 극한의 개념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점이 있어야만 요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두 점이 매우 가까워지면 종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결국에는 한 점 위에 두 점이 있는 것 같은 실제로 한 점 위에 두 점이 있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극한은 그런 걸 가정해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두 점이 결국 한 점이 됩니다. 한 점 같은 두 점이에요. 한 점과 매우 극한의 상황에서 같은 두 점인데 그런 경우는 한 점에서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한 점에서 완전 한 점은 아니지만 극한의 개념에서 한 점에서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점에서의 속도를 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시점으로 다시 나눠서 이 한 점을 두 개의 시점에서 나눠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 변화량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도 다시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극한을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변화량을 구하려면 델타라는 변화량을 구하려면 두 점이 필요한데 극한이 있다면 한 점에서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점에서의 가속도 이런 개념을 극한 개념을 이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 벡터가 이런 극한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중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중학교 1학년인가요?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을 하면서 배우는데 요 변화량, t의 변화량 분의 s의 변화량을 그래프, 어떤 s라는 물리량과 t라는 물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고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뭐 가속도가 되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될 거고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고 더 고난이도 문제들은 이제 스킬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따로 무슨 뭐 평균 속도에 대한 내용과 어떤 두 가지 물체가 막 동시에 움직였을 때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 벡터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좀 끊어갈게요. 이 교시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등가속도 운동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프를 분석하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기본 문제도 있지만 더 심화된 문제들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간단하게 쉽게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킬을 알려드리는 문제들을 그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재우야. 누가 그러던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래. 내 인생의 방향도 이제 널 향해 볼까? 윤희야, 재우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속도는 벡터 값이라 방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때는 속도가 아니라 스칼라 값인 속력이라고 표현해야 돼. 알았지? 재우야, 너 지금 출출하지? 출출한 오후 4시 재우는 진지보스. 출출할 때넌 네가 아니야. 스니커즈 헝거바 에디션. 야, 너 이거 먹고 완전 360도 달라졌어. 360도는 제자리잖아. 180도가 맞지? 야, 너 더 먹어야겠다.